추리 영화 단골 소재 지옥에서 적에게를 소개해드린다. 필명 오 헨리 본명 윌리엄 시드니 포터 윌리엄 시드니 포터 1862년 출생 1910년 사망. 미국 출신 단편 소설가. 마지막 입세 인생 스케치 황금의 신과 사랑의 신 크리스마스 선물 오 헨리 단편선 등이 있다. 이 열혈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젊은 독자들이 지루해하는 것을 양해하고 기하학의 이야기를 조금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자연이 원을 그리는 한쪽에서 인간은 직선적으로 나아간다. 자연의 것은 둥글고 인공적인 것은 각이 져 있다. 눈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완벽한 원을 그리며 헤매게 된다. 그러나 도시에 사는 인간은 직각을 이루는 도로나 건물 때문에 자연을 잃은 채 걸으면 걸을수록 본래 있었던 장소에서 멀어진다. 어렸을 때의 둥글고 귀여운 눈동자는 순진무구함의 상징이지만 바람둥이의 가느다란 눈은 명확히 자연의 둥그스름함이 침범당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수평으로 담은 입술은 교활함의 상징이다. 그에 비해 키스를 위해 둥글게 오므린 입술에 순수한 열정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미는 자연의 완전한 모습이며 둥글다는 것은 미의 특징이다. 보름달, 매혹적인 황금공, 장려한 사원의 굴뚝, 결혼반지, 서커스의 무대, 웨이터를 부르는 벨소리, 그리고 술을 돌려 마시는 것을 보라. 한편 직선에는 자연의 비뚤어짐이 나타나 있다. 예를 들어 비너스가 몸에 두른 천이 형태를 바꾸어 똑바른 앞치마가 된 장면을 상상해보라. 우리가 직선을 따라 움직이고 급격한 모퉁이를 돌게 되면 성질까지 변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인공적인 것보다 순응성이 있는 자연은 보다 엄격한 규칙에 적응하려고 차례로 약간 기묘한 것을 낳게 된다. 예를 들면 품평의 용의 국화, 메틸 알코올의 위스키, 공화당 지지의 미주리주 의원, 양배추 그라탕 요리 이름, 그리고 뉴욕인 등이다. 자연은 대도시 속에서 가장 잃어버리기 쉽다. 원인은 기하학이지 정신에 의한 것이 아니다. 대도시의 도로나 건축물의 직선, 각이 진 법률이나 사회의 관습, 우회하는 일이 없는 포장도로, 엄격함과 융통성이 없는 규칙, 게다가 오락이나 스포츠의 규칙까지 자연의 곡선을 냉담히 조소한다. 대도시는 원을 사각형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왔다. 이러한 대도시에 흘러들어온 어떤 켄터키주의 두 가족 간의 복수극을 이야기하려면 이 수학적인 전제가 필요했던 것이다. 숙명적인 싸움의 원수는 퍼웰가와 하크네스가로서 시초는 캠버랜드 산이었다. 복수극의 첫 번째 희생물은 빌 하크네스가 기르던 사냥개였다. 하크네스가는 퍼웰가의 가장을 살해해 이 슬픈 손실에 대한 안갚음을 했는데 퍼웰가의 보복도 재빨랐다. 그들은 소총을 준비하고 빌 하크네스의 애견을 이용해 그를 꿰어낸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를 먼 나라로 보내버렸다. 숙명적인 싸움은 40년간 화려하게 지속되었다. 하크네스가의 사람들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사살되거나 방에 있다가 창으로 쏜 총에 맞았다. 교회에서의 귀가길이나 자고 있을 때 습격을 당하기도 하고 결투를 해서 사살된 적도 있다. 맨 정신이든 술에 취해 있든 혼자 있든 가족이 모여 있든 응전 태세가 갖추어져 있든 없든 습격을 당했던 것이다. 퍼웰가도 이와 마찬가지로 가게의 가지들이 잘려나갔다고 한다. 결국 이 전정에 의해 쌍방의 집에 남은 생존자는 각각 한 명씩이 되었다. 여기서 칼 하크네스는 이 이상 싸움을 계속하면 40년간이나 싸워온 역사의 종말이 오므로 당사자로서는 재미없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사람이 줄어버린 캠버랜드에서 사라져 숙적 퍼웰가의 마지막 사람이 샘의 복수의 손에서 숨어버렸다. 1년 후 샘 퍼웰은 불구대천의 숙적이 뉴욕 시내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샘은 커다란 솥을 뒤집어 그 속에 검댕을 떼내어 긴 부추를 닦았다. 검게 물들인 스판의 기성복에 칼라가 달린 하얀 셔츠를 입고 여행 가방에 속옷 등을 챙겼다. 노새를 타고 역을 향해 가면서 퍼웰가의 마지막 남자는 안장 위에서 고향을 뒤돌아보았다. 히말라야 산목의 숲속에서 작은 무리를 이루고 있는 퍼웰가의 묘표들이 눈에 들어왔다. 샘 퍼웰은 그날 밤 뉴욕에 도착했다. 아직 자유로운 자연의 원 속에서 돌아다니던 습관 때문에
그는 대도시의 무정하고 영악한 무수한 암흑 속에 버티고 서서 이제까지 몇백만 명을 그렇게 해왔듯이 그를 각이진 인공의 틀에 끼워 맞추려 하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마차 한 대가 이곳저곳을 헤매고 있는 샘을 주었다. 마이너스 바람에 날아온 낙엽 속에서 샘이 나무 열매를 주었듯이 마이너스 그리고 샘의 부츠와 여행 가방에 어울리는 호텔로 인도했다. 다음 날 아침 퍼웨가 최후의 생존자는 하크네스가의 마지막 생존자를 감추고 있는 시내로 들어갔다. 콜트 총을 우동 밑에 숨겨 가느다란 가죽 벨트로 고정시키고 사냥용 나이프를 목 뒤에 칼라에서 반인치 아래에 매달았다. 칼 하크네스가 시내의 어딘가에서 급행 진마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과 자신이 칼을 죽이러 왔다는 것, 이것만은 확실한 사실이었다. 그런 까닭에 보도로 나가는 샘의 눈은 충혈됐고 가슴에는 증오의 불이 타올랐다. 번화가의 소란스러움에 이끌려 샘은 그쪽으로 향했다. 프랑크푸르트나 로렐시에서처럼 칼이 조끼와 채찍을 들고 셔츠 차림새로 거리로 나오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1시간이 지나도 칼은 나타나지 않았다. 칼은 문이나 창가에서 자신을 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샘은 생각하고 한동안 문이나 창에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점심때쯤 쥐와 노는 것에 지친 대도시는 갑작스레 사정없이 샘을 거세게 붙잡았다. 샘 퍼웰은 2개의 간선도로가 직각으로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었다. 사방을 둘러보니 세계는 그 원 궤도에서 벗어나 수증기와 자로 테두리를 잘라 각을 이룬 평면으로 변해 있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틀에 맞춰져 순서대로 정해진 구역 안에서 기계적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생활의 근본 토대는 세제곱근이며 존재의 척도는 면적이었다. 사람들은 똑바로 열을 이루고 흐르듯이 나갔고 샘은 그 굉장한 소음에 망연자실했다. 샘은 돌로 된 건물의 직각을 이룬 모퉁이에 기댔다. 사람들의 얼굴이 몇천 개인가 그의 앞을 지나쳐갔고 그중 하나가 우연히 그에게로 향해졌다. 갑자기 샘은 자신이 죽어서 유령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어리석은 공포에 시달렸고 동시에 도시의 고독에 휩싸였다. 사람들의 흐름 속에서 뚱뚱한 한 남자가 빠져나와 3피트 정도의 장소에 서서 마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샘은 그 남자 곁에 다가가 소음에 지지 않게 남자의 귓가에서 외쳤다. 란킨즈 시내 돼지는 모두 우리 돼지보다 살이 쪘었어. 근데 그쪽 나무 열매가 우리보다 훨씬 많아서 말야. 뚱뚱한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장소를 떠났지만 놀란 것을 감추기 위해서 군밤을 샀다. 샘은 위스키로 목을 축이고 싶어졌다. 거리 저편에서는 자재문으로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리고 있었다. 그때마다 빛나는 술집 내부와 장식이 엿보였다. 복수의 귀신이 된 샘은 거리를 건너서 술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여기서도 익숙한 원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샘은 무늬 둥근 손잡이를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손잡이는 없고 손은 직사각형의 노쇠판과 잡으려고 해도 바늘머리만큼의 것도 달려있지 않은 떡갈나무판 위를 허무하게 미끄러질 뿐이었다.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지고 비탄에 젖어 샘은 문에서 떠나 계단에 앉았다. 경비원의 방망이가 그의 옆구리를 살짝 찔렀다. 산책이라도 하는 게 어때 하고 경관이 말했다. 꽤 오래전부터 이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잖아. 다음 길 모퉁이에서 삐익 하는 기적 소리가 들렸다. 돌아다 보니 증기 자동차에 가득 쌓인 땅콩 너머로 검은 눈썹에 무섭게 생긴 남자가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놀라서 거리를 횡단하기 시작했다. 무척 큰 소방차가 노새가 끌지도 않는데 소울음소리 같은 소리를 내며 그의 다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주위의 모든 것이 그에게 상냥한 말 따위는 이런 곳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노면 전차의 운전사가 쓸데없이 자주 배를 울리며 지나갔다. 옥색 블라우스를 입은 덩치 큰 여성이 샘의 등을 팔꿈치로 쳤다. 신문파리 소녀는 생각에 잠긴 채 하며 샘에게 바나나 껍질을 던지고 투덜거렸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본 사람 있으면 못 본 걸로 해줘. 한편 샘의 숙적 칼 하크네스는 하루 일을 마치고 뻔뻔스러운 건축가가 면도칼을 세워놓은 듯한 건물의 날카로운 모퉁이를 막 돌아서고 있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오가는 인파 속의 사며드 전방에 있는 그의 숙적 일가의 마지막 생존자를 발견했다.
칼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순간 망설였다. 너무도 갑작스러웠던 것이다. 그러나 샘 퍼웰의 날카로운 눈은 이미 칼을 발견하였다. 갑자기 펄쩍 뛰어오르는가 싶더니 통행인의 물결 속에 파도가 일며 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 칼 아냐? 너를 만나서 정말 반갑다. 진짜야. 그리고 브로드웨이와 23번지의 길 모퉁이에서 캠버랜드의 숙적들은 악수를 나누었다.